치아 교정을 위해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 따라 치아 교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의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치아 교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선택해 확실한 치아 교정 계획을 잡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치아 교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니, 원장님이 인상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 환자들이 오면 전혀 뭐 어떤 그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네.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원장님 그 저희가 오늘 함께 하게 될 주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치아 교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치아 교정은 최근 들어서 반짝 주목받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치아 교정에 대한 아주 올바른 정보를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먼저 치아 교정, 뭐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치아 교정이란 단순하게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격적인 문제들도 바로 잡고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치아 교정의 이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좀 언제쯤이 좀 좋을까요? 교정 치료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 환자분의 치아 상태, 네. 턱뼈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밀 진단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정밀 진단을 거친 후에 좀 시기를 좀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최근에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 치아 교정을 시작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몇 살 이후부터 교정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보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치아 교정 시기는 턱뼈의 상태, 치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에서 7세경에 네. 치과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주걱턱 부정교합을 진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만약 부정교합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 성장을 이용한 턱뼈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6세 이후 때부터는 그 부정교합 뭐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좀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그때 이제 영구치아들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 턱뼈의 성장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치아의 나이와 뼈의 나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흔히 치아 교정을 시작하면 말이죠. 이 교정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이 치아 교정에 좀 걸리는 시간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치아 교정은 무리하게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생리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발치 교정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네. 발치 교정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발치와 비발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발치가 필수는 아닌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발치가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먼저 뻐드렁니가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돌출입이 얼마나 심각하냐, 요 심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할수록 발치 교정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발치 없이 공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비발치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기왕이면 비발치가 좋은 건데 이 비발치 치료의 원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발치 치료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발치를 택하지 않고 네. 비발치를 택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치열궁을 확장시켜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쪽에 사랑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랑니를 뺀 자리를 이용하여 어금니들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공간을 얻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치아의 옆면을 조절을 해서 그 공간으로 치아를 배열하는 방법. 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네. 비발치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니를 뺀 자리에 그 어금니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게 좀 저는 지금 되게 의아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앞니가 삐뚤삐뚤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랑니를 뽑아서 그 사랑니 뽑힌 자리로 전체 14개의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약간 지금 저는 돌출입이다라고 좀 위에 그 앞니가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사랑니를 빼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밀 진단을 통해서 뒤쪽에 이제 사랑니가 있고 그 사랑니를 뽑은 자리로 치아를 뒤로 밀 수만 있다면 네. 우리 컴플렉스인 돌출입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에게는 참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치 교정 그리고 또 비발치 교정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돌출입 교정에서는 치아 중에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네.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는 발치 교정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치아가 가지런해질 뿐만이 아니고 입돌출 개선 그리고 턱선도 갸름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치아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발치 교정은 그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뽑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 기간도 짧습니다. 뻐드렁니 형태로 치료가 종료될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게 딱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서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치아 교정을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돌출입인데 말이죠. 이 돌출입의 경우에 그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좀 여러 문제점이 많다고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돌출입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 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앞니로 면을 끊을 수 없다라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돌출입 발생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원인은 뭔가요? 일단 치아가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아니면 치열궁 자체가 너무 좁아서 생기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손가락을 빤다든지 예. 혀를 내민다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천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손가락을 빠는 거는 뭐 어렸을 때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3, 4살까지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6살에서 7살 앞니가 나오는 시기까지 손가락을 빤다면 그로 인해서 치열궁의 영구적인 협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손가락 빨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정교합도 치아 교정을 하게 되는 아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정교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부정교합은 그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맞물림 상태가 기능적, 심미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심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하며 여기에 이제 위턱, 아래턱의 위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분류법이 나오게 됩니다. 앞니가 서로 닿지 않는 개방교합, 네.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과도하게 덮는 과계교합, 네. 그다음에 치아가 없는 상실치, 치아가 속에 매복되어 있는 매복치, 위에니가 아랫니보다 더 앞쪽으로 있는 무턱, 아랫니가 더 앞쪽으로 나와 있는 뭐 반대교합 이렇게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한 번씩은 다 본 그런 교합인 것 같습니다. 자, 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하느냐, 진행을 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그 요즘에는 교정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고요. 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탈 교정입니다. 예. 금속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사용 방법입니다. 그렇죠. 재료가 단단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장치이지만 보시다시피 신미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교정 방법이 바로 이 세라믹 교정입니다. 네. 세라믹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색과 유사한 도자기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메탈 교정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약간 심미적인 거를 부분을 보완을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메탈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세라믹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를 다 세라믹으로 가능하고요. 아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어서 이 네네. 어금니 쪽은 메탈로 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결찰 교정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앞서 두 장치와의 차이점은 이 교정 장치에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네. 진료 시간도 짧고 어허. 이 와이어랑 이 교정 장치 사이에 마찰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상대적으로 네.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좀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 이제 치료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던 간에 이 장치는 어떤 걸 선택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그냥 선택으로? 네, 환자분의 네. 선택이십니다. 그럼 비용적인 거는 뭐 좀 어떻게? 그게 선택 요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조금 뭔가 심미적인 요인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적어지면 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심리적이고 그리고 네. 이제 장치에 그런 효용성, 네. 효능이 추가되었다면 장치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 장치들보다 더 기능이 보완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설치 교정인데요. 설치 교정은 앞서 장치랑 달리 치아의 안쪽 면에 장치를 붙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직업적으로 교정을 할 때 티가 안 나셔야 되는 분들, 네. 스튜어디스, 연예인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네. 단점으로는 앞서 장치들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6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해야 되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 앞서 장치들에 비해서 이 설치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안쪽면에 붙이기 때문에 치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쪽으로 하더라도 세라믹이든 자가든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세라믹 장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효과적인 메탈로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자가결찰 장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통증이나 치료 효용성 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치는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네.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로 제작이 되어 이 장치 또한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 착탈이 가능하여 네. 고기를 드시고 싶으실 때는 빼놓고 고기 드시고 양치질 하신 다음에 다시 장치를 끼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좀 고가. 아무래도 앞서 장치들에 비해서 고가하지만 설치 교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네. 환자분이 잘 껴주지 않으신다면 치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발치 교정에는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걸 빼놨다가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입술질하고 다시 껴야 되는데 네. 그걸 깜박깜박하고 하다 보면 효과가 없다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자기 이 치아에 맞춰서 본을 떠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네, 본을 떠서 네.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치아의 단계별로 이동 범위를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고 예. 그에 맞춰서 장치가 32개, 네. 64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가지의 규정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뭔가 좀 빨리빨리의 어떤 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급속 교정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대체 어떤 겁니까? 급속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교정적인 장치에 추가로 외과적인 술식을 이렇게 결합시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잇몸 뼈에 의도적으로 이제 상처를 내게 되면 세포들이 치유가 되려고 하면서 뼈의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그를 교정 치료에 응용한 방법인데요. 최대 11개월까지도 교정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1개월이면 상당히 좀 단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 교정을 하는 와중에 특히 좀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캐러멜, 네. 껌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하고 딱딱한 음식들입니다. 장치에 달라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뭐 질기거나 네. 이런 음식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장치도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치아를 상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야 될 음식들 중에 딱딱하고 뭐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했다가 교정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만약에 장치가 이제 한두 개가 떨어지게 되면 그 치아는 교정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물론 단기간 동안 뭐 떨어진 지가 며칠이 안 돼서 뭐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장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치아가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안 받게 되면 전체적인 치료 계획 그리고 치료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장치가 떨어지면은 바로 전화를 병원으로 주시고 네.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이 교정이 끝난 후에도 말이죠. 이 유지장치라는 것을 계속 끼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물론입니다. 치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 잇몸의 그런 고무줄처럼 당김, 그다음에 혀, 입술, 뺨, 이 근육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치아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교정이 끝나고 나서 주변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될 때까지는 유지장치를 꼭 착용하셔야 하고 네. 정기적으로 치과도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유지장치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유지장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정성 유지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얇고 가느다란 철사로 맞춤 제작을 한 후 개개 치아마다 치아 색깔 나는 레진으로 이렇게 이제 개별 접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니의 배열이 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장치고요. 만져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이물감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치아에 뭐 붙이는 건가요? 네. 접착을. 충치가 생겼을 때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충치를 때우다시피 예. 그런 식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는 유지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 일은 없을까요?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장치는 이제 가철성 유지장치입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꼈다 뺐다 하는 장치고요. 굵은 철사와 플라스틱으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착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야간 착용을 지시해드리고요. 네. 그 시점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착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자리 잡을 때까지 네. 그리고 완전히 고정이 될 때까지는 이 유지장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이 발음도 더 정확해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정교합이 있거나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 발음이 세거나 어눌한 발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교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제 지인들은 말이죠. 치아 교정을 하면 좋긴 한데 치아 교정을 하고 나면 잇몸이나 치아가 더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잇몸 뼈 내에서 생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전혀 잇몸이나 치아를 상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가지런해짐으로써 네. 더 건강이 더 나아집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완전히 오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흔히 환자들이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분명히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구치가 모두 나와야지만 치아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물론 영구치가 총 28개거든요. 네. 28개가 다 나온 다음에 교정을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어릴 때 교정을 해야 골격적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나중에 연구치가 다 나온 다음에 교정을 하려고만 한다면 네. 나중에 치료 난이도도 높아지고 어, 치료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많으면 치아 교정을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교정을 했을 때 통증도 너무 심하고 아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정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잘못 알려진 것이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잇몸뼈의 상태, 잇몸뼈의 나이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좀 건강하면 뭐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잇몸뼈가 건강하시면 네. 이제 60세가 넘으셔도 교정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20살이셔도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교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교정 치료를 위해서 치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정 치과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개인의 잇몸 상태나 네. 뼈, 그 다음에 턱뼈의 상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교정 전문 첨단 장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 진료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길어지는 긴 치료이기 때문에 중간에 주치의가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교정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한 입술질입니다. 저희가 내원시마다 스케일링 그리고 불소도포 등 예방적인 술식을 매번 해드리는데요. 네. 매 식사시마다 입술질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의 그런 예방 프로토콜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교정 장치 주변으로 치아가 하얗게 변하는 탈해가 발생한다든지 네. 아니면 충치가 생기고 잇몸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입술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치과를 좀 더 친숙하게, 뭔가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예방을 위해서는 치과는 좀 친숙하게 좀 와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치과 점검, 정기 점검을 받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치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내원하셔서 정기 검진을 받도록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아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치아 교정 역시 미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치아 본연의 저작 기능을 위해서 시작하려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권태훈 원장님이 전해준 이 치아 교정 정보들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맞는 그런 치아 교정을 선택하셨으면, 그래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태훈 원장님과 함께 치아 교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컬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